정년하시자 말자 따끈따끈하게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좋은 말씀 시작하시죠. 절벽 위에 서 있는 맹금, 시인은 절벽 위의 맹금이다. 이 제목을 결정한 사람은 주병률 선생님이었어요. 나는 거송 위의 맹금이라고 했는데, 거송 위에 큰 소나무 위의 맹금, 이건 누구 말이냐면 1930년대 후반에 정지용이가 시의 옹호라는 말 사문에다 쓴 말이에요. 거송보다는 절벽이라는 말이 더 실감나요, 훨씬. 오늘날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이 절벽입니다. 한 발만 잘못 디디면 추락할 수 있는 위험하고 지뢰가 가득한 곳. 그죠? 좀 용케도 전부 다 잘 살아갑니다. 근데 시인은 그걸 더 예리하게, 민감하게 인식하고 깨닫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벽 위에 서 있는데도 자기가 절벽 위에 서 있다는 걸 잘 모르고 있어요. 그 시인은 뭐냐, 남들이 못 느끼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걸 문제화하고 그걸 시적 주제로 삼는 사람입니다. 시인은 질문하는 자예요. 시인은 답하는 자가 아닙니다. 답은 뭐 학자들이 할 수도 있고요. 시인은 그냥 문제 제기만 하고, 우리가 이런 절벽 위에 서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걸 인식시켜주는 작업을 하죠. 그 왜 맹금이가 되냐면 절벽 위에 서 있는 맹금과 독수리 매 있는 것이죠. 나약한 시인이잖아요, 보통 기질적으로. 그죠? 기질적으로 나약한 시인인데 어째서 거성 위의 맹금, 절벽 위의 맹금이 될 수 있느냐. 시인은, 나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 많은 돈키호테라 불러요. 오늘날 시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돈키호테들입니다. 진짜 무모한 존재들이죠. 자본주의 벽에다 막 부딪히는 자들인데, 로시난테라는 고장난 낡아빠진 차 끌고 풍차와 부딪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나는 돈키호테를 상당히 매력있게 멋있는 사나이로 봅니다. 돈키호테라는 소설을 앞부분 조금 봤는데, 이 돈키호테야 그야말로 진짜 멋있는 기사도 좀 엉뚱하고 모자라서 그렇지, 그죠? 누가 그 시대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렇게 부딪히면서 해결하려고 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순응해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돈키호테가 살던 시대가 바로 부르주아들이 막 태동하는 시대입니다. 이 산업 부르주아는 아니고 상업 부르주아들이 태동하던 시대인데, 그래서 돈키호테 처음 보면 부르주아들에 대한 비아냥, 신란, 비판 이런 게 꽤 나옵니다. 부르주아들은 매우 합리적이고 돈이 되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돈키호테는 전혀 거꾸로 살잖아요. 시인은 거꾸로 사는 자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죠? 거꾸로 살아가지고 이기는 자예요. 사람들이 다 앞으로 갈 적에 뒤로 가거나 옆으로 가면 또 그것도 이기는 방법이에요. 제가 맹금이란 말 할 적에는 뭐냐, 돈키호테와 유사하다고 해서 가져온 겁니다. 시인은 사실 요새 시인들 참새 같죠, 그죠? 참새. 짹짹거리고 아부나하고 어디 가서 후원금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상금이나 넣으려고 아주 시인이 좀 하여튼 빌볼 일 없는 존재로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떨어져 있는 빌볼 일 없는 시인들에게 내가 자신감을 불어주기 위해서 이 특강을 내가 신청했어요.
그 어떻게 해서 그 참새 같은 시인이 맹금이 되느냐? 바로 돈키호테가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식으로 말하면 시인은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자본주의 시대는 비본질적인 것이 우세한 시대잖아요. 돈, 인간의 어떤 본성, 본질, 이것보다 돈의 논리, 자본의 논리에 충실한 건데, 이걸 두고 오래된 철학자인데 루카치라고 있어요. 게오르 루카치라는 사람이 이 자본주의 시대는 타락한 시대라고 부릅니다. 타락한 시대에서 비본질적인 시대라는 거죠. 신이 떠나버린 시대라는 거죠. 진리가 숨어버린 시대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서 그 시대와 맞서는 자, 그 시대의 위기의식을 파악하는 자, 그러니까 맹금이 되는 거예요. 시인들은 사실 나약하지만은 맹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좀 조금 특별한 케이스면 이육사 같은 사람이요. 맹금. 그 사람 집안이 태계 집안인데 상당히 잘 살고 재산이 좋은데도 일지와 맞서는 자, 그 시대와 맞서는 자, 그러니까 맹금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여튼 지금 우리나라 시인들은 이런 맹금이 없어요. 다음부터 참새나 뭐 제비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비둘기만 되면 다행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벽, 인간과 자연 사이의 소통을 가로막는 자본주의적인 벽, 그죠? 돈의 벽을 부딪히고, 이 풍차가 부딪히는 거잖아요. 동교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시인밖에 없어요. 화가들도 그게 안 돼. 화가들은 돈이 돼야 되거든요. 나도 지금 몇 년 전부터 그림을 그리지만은, 이 돈이 안 되는 그림은 그릴 수가 없어요. 그 돈이 안 되고도 안 되는 것만 추구해가 사는 게 시인이에요. 어떤 자본주의 논리의 흐름의 방식에 완전히 정반대하거나 부딪히는 자. 시인이 사실 시인이에요. 시인은 혁명가이고 선지자이고 그런 거죠. 나는 가끔 시인을 혁명가에다 많이 비유합니다. 시인은요, 옛날 시인들은 자존심이 강했어요. 일제시대만 해도. 일제시대는 그 시대 최고 지식인들이 시인이었거든요. 우리나라에 정말 일제시대 때 별 같은 시인들이 참 많잖아요. 아까 말한 이육사, 윤동주, 백석 이런 사람 너무나 많아요. 시인은 자신이 맹금인데도 불구하고, 원래 맹금이에요, 시인은. 맹금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맹금인 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를 한 참새 정도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시인들이. 내가 시인이 발에 채인다는데, 나는 사람들이 뭐 시인이 너무 많다는 걸 말 들으면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요. 시인 많아서 나쁜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정말이에요. 예, 그런 것 같아서. 근데 유럽, 이태리나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 영국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시인이 정말 많아요. 동네 시인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거는 등단 제도가 없으니까 동네 시인들이죠. 동네 시인들끼리 모여가지고 각자 집에서 시를 써가지고 만나가지고 호치키 찍어가지고 돌려보는 거예요. 돌려보고 잘 쓴다고 소문나면 전국적인 시인이 되고, 전국적인 시인이 되면 출판사에서 시집 내주기를 의뢰가 오고, 그것도 한 나라에서 유명해지면 이제 로열 문학상도 받고 이러는 거예요. 등단 제도 자체가 없어요. 등단 제도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일본. 원래 일본이 있었는데 우리가 수입한 거죠. 근데 일본도 지금은 등단 제도가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등단 제도가 없어지려면은 그 국민들이 문화적 수준이 높아야 돼요. 근데 독일 유학 갔다 온 친구 말 들어보면은 독일은 농민들도 다 시인이래. 그 말하는 게 뭐냐, 무슨 기교나 이런 거 들어가서 가지고 농민들도 매우 철학적이고 본질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래 됐으면 좋겠어요. 호치키스로 찍어가 돌려보고, 그죠? 난 그거 좋아해요. 좋아요.
지금 또 시집을 막 벌어내가지고 시인된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등단하면 뭐 줄 세우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죠. 하여튼 시인이 많다는 것은 본질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가 좀 서툴러도 일단 시인이 되려면은 뭔가 본질적으로 사고하려는 애를 쓰잖아요. 노력을 하잖아요. 뭐 이래 기술, 기교도 중요하지만은 그방 많은 사람들이 보다 더 본질적이고 원칙적이고 그런 걸 추구하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 같이 정직하고 확실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하이데거라고 유명한 사람 들어봤죠? 하이데거 했는 말에 모든 시언은 대화다를 말했습니다. 대화다. 시적 언어는 대화다. 대화적 언어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본질적 언어랍니다. 하이데거가 시언은 전부 다 본질적 언어. 언어가 본질을 담는다는 겁니다. 본질을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화가 우리가 대화는 뭐냐면 소통이잖아요. 언어가 사물의 본질을 못 담으면 대화가 안 돼요. 그죠? 기표와 기가 완전히 분리되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나는 그 모든 사람이 시인이 되면 참 좋겠어요. 등단제도 없이 전부 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사유를 하는. 정지용이도 카톨릭 신자고 상당히 유약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30년대 후반에 시인은 거송 위에 맹금여도 좋다. 고만 높을 거잖아요. 고만 하고 굽어버려요. 굽어버려요. 시인은 그런 당당한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다 돈만 쫓아갈 적에 나는 진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데 좀 가난하면 어때? 굽어보라는 겁니다. 옛날에 괴짜 시인 중에 김관식이라는 시인이 있었어요. 그 서정주하고 동서지간인데 그 사람은 자기가 시인이라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명함을 또 파가 다녔었고 뭐라고 써놨느냐면은 대한민국 시인 김관식이에요. 이거는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내 아는 시인 중에 최춘이라는 여자 시인이 있는데 나랑 동갑이에요. 내가 67살이에요. 우리 나이로. 그 사람이 딸이 런던에 유학 가 있어서 딸 만나러 갔는데 그때 친구랑 같이 갔는데 그 뭐 출입국 뭐 써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하우스키퍼라고 썼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지워 포획 하우스키퍼 하면 이거 한 10분 이상 검사받는 거예요. 근데 포이시라고 딱 적어내니까 왜 이럴까?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이것도 시인이야, 시인이 뭐야. 그런데요, 좀 괜찮은 지적 수준이나 문화적 수준이 높은 집단에 가면은 시인이라는 게 상당히 대접을 받아요. 그 시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시하지. 내가 며칠 전에 내 고등학교 동창 하나가 갑자기 죽어가지고 장례식장 뭐 화장터까지 갔다 왔어요. 그 운구할 사람만 딱 부른다고 딱 8명만 부렸더라고요. 친구들. 내가 가니까 너무 좋아해. 정말 좋아해. 잘 왔다고. 자랑스럽게 여겨요. 시인이 시인을 대접 못 받는 것은 시인이 뭐 많은 것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희소 가치가 없어도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 좋은 시를 많이 못 써서 그래요. 좋은 시만 쓰면 뭐 많단 말이 왜 나와요? 나는 좋은 시는 하고 잘 쓴 시를 좀 구분합니다. 잘 쓴 시는
이렇게 기교도 잘 부리고 세련되게 쓰고 뭐 하여튼 깜짝 놀랄 만큼 글을 쓰는 애들 시를 잘 쓰시. 젊은 애들은 잘 쓰는 시를 좋아해요. 우리 같이 나이 좀 들면은 좋은 시가 좋은 시에서 물론 주관적이요. 잘 쓴 시는 객관적인 평가할 수 있지만 좋은 시는 주관적인데도 그래도 좋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잖아요, 그죠? 진솔하고 솔직하고 담백하고 좀 심플하면서도 깊이 있고 그런 시들을 좋은 시인데 좋은 시가 없기 때문에 독자들이 안 읽는다는 거예요. 예민한다는 거지. 또 독자들이 또 무식해서 이해 못한다고 오해하면 안 돼요. 오늘날 시인들은 절벽 위에 서 있다. 아까 했죠. 시인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절벽 위에 서 있는데 자기가 절벽 위에 서 있다는 걸 깨닫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게 시인들은 그걸 깨달아야 되더라고요. 시인들이 뭐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잠이나 자고 하면 시를 쓸 수 없잖아요. 오늘날 우리 문단에서 왜 시가 질이 멸렬하냐? 시인들이 뭐냐면 참새 꼬라지로 떨어졌느냐면요. 위기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절벽에 서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위기의식이 없으면 좌표가 없어서요. 시가 나갈 방향을 잃어보면 시가 안 써요. 나는 지금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시도 안 쓰지만 실제 솔직한 게 뭐냐면요. 쓸 말이 없어요. 나는 시집 9권 내고 나니까 10권 분량까지 있는데 그걸 안 내고 있어요. 마누라가 그거 내가 손에 이미지 깎일 것도 내지 마라 그래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가끔 시인들이 뭐 시를 보내와요. 어떤 사람은 사회적 지위도 있는데 시를 꼭 시집을 내고 싶어 해요. 그 내가 읽어보니까 안 되겠어요. 내지 마라 그래요. 괜히 당신 사회적 위치, 지위만 손상만 온다고. 그 시도 차라리 아마추어로 서는 게 훨씬 행복하고 좋은 것도 많아요. 등단해가지고 여기도 못 끼고 저기도 못 끼고 이제 막 변두리로 밀려나가서 시집도 제대로 못 내고 하면 참 비참해요. 내가 시를 못 쓰는 것은 나도 위기의식을 못 느낀다는 거 관련돼 있어. 나 자신도. 근데 이 시대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위기가 너무 넘쳐서 못 느끼는지 과잉되면 못 느끼잖아요. 하여튼 시의 방향을 상쇄해 버렸어요. 그 옛날 2000년대 미래파 이후에 뭐 뚜렷한 방향이 없어요. 그럴 때 좋은 게 뭐냐면은 서정시로 돌아오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서정시는 아까 하이데거가 말한 본질적 언어, 대화적 언어. 김춘수의 무의미는 그런 비대화적, 비본질적 언어. 왜 절벽 위에 서 있음에도 절벽을 위에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까먹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근대문학과 현대문학을 많이 나누죠. 현대문학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근대문학 같은 경우는 이육사 같은 윤동주, 백석 이런 걸 근대문학이라고 합니다. 이상부터 현대문학이라고 부르고요. 모더니즘. 근데 이육사, 윤동주, 백석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전통 서정시요. 서정시는 뭐냐면은 길을 찾아가는 시대입니다. 길을 찾아가는 시대. 길은 자꾸 진리고 찾아가는 시대인데
옛날 중세 때까지는 뭐냐면 신이 동양이든 서양이든 신이 인간과 함께 있던 시대입니다. 그죠? 내가 60년대 시골에서 살 적에만 해도요. 우리 엄마를 따라 내가 막걸리 줄자다고 따라갔어요. 그리고 얼마나 뭐 음식 담은 소쿠리 머리 이고 동네 개천가에 바위 밑에서 이제 나무 밑에서 산신들 뭐 이런 식으로 던져주고 막 이렇게 비는 걸 봤어요. 그게 이제 신화적 상상력의 시대라고 그러죠. 60년대까지만 해도 많이 남아있어요. 우리나라는 새마을 운동이 60년대 들었지만 그게 본격화되는 건 70년대부터거든요. 새마을 운동은 뭐냐? 비신화적인 세계로 과학의 세계로 넘어오는 시대입니다. 근데 새마을 운동 이전에는 감히 오래된 나무를 베지 못했어요. 동구 밖에 있는 나무. 오래된 집도 못 헐고. 그런데 박정희 때부터는 과학의 힘으로, 근대화라는 힘으로 배워도 끄떡없어요. 그 믿음이 그만큼, 이 박정희의 믿음이 더 큰 겁니다. 근대 문학의 특징이 뭐냐면, 중세 때는 신이, 우리와 함께 신이 뭐냐, 근데 기독교시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초월적인 절대적인 진리, 동양에서는 뭐 여러 가지 잡신들이죠. 어떤 신과 함께 있는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도 잡신들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디세이를 보면 오디세우스가 자기 고향 이타카를 떠나서 트로이까지 갔다가 돌아오는데 20년이 걸려요. 20년 동안 늘 신과 함께 있었다고 그래요. 신과 함께. 그게 자기 고향에 있는 느낌이었다고 그래요. 동일 선음적 고향의 시대를 원초적 자연과 인간과 신이 분리되지 않은 시대가 오디세이 시대라는 겁니다. 근데 중시에 오면은 이제 기독교로 이제 완전히 하고 근대 오면 그 신이 떠나버렸다, 숨어버렸다고 그래요. 신이 떠나버린 시대라는 말로 쓴 사람은 헤겔이에요. 저거요. 헤겔. 신이 떠나버린 시대. 골드만 같은 사람들은 숨은 신이라고요. 헤겔은 신이 떠나버린 시대라고. 하이데거 같은 경우는 암흑의 시대라고 합니다. 암흑의 시대. 밤의 시대. 신이 안 보이니까. 근데 있기는 있는데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 숨은 신을 찾아가는 과정이 근대문학이라는 거예요. 이육사 문학도 그렇고 한용운도 그렇고요. 님의 침묵하는 님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 님은 뭐냐면 이 세상을 통합해 줄 수 있는 원리의 중심 원리, 진리고 절대적인 진리고. 근데 이상 이후에 오면은 바로 그 니체가 말한 대로 신은 죽었다, 신은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가 각각 자기 나름대로 길을 찾아가는 시대예요. 각각 자기 나름대로 찾아가니까 이 대의명분도 없고, 그죠? 공통의 어떤 절대적인 보편적인 진리를 찾아가면 뭐 명분이라도 있는데 이거 각자 도생이니까 이 참새가 되는 거예요. 이런 포스트 모더니 시대는 맹금이 나오기 힘들어요. 질이 멸렬한. 자. 하여튼 절벽 위에 서 있는 맹금은 위기의식을 자각하고 주위의 일상적인 인간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게 시인이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인간을 다스만이라고 해요. 독일어로 다스만, MANN, 다스만. 이게 쓸 데가 없네요. 그 시인은 일종의 선지자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 위기의식을 우리가 이제 근데 누구야? 이승복의 시에 이런 기질이 나옵니다. 모두 다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다, 그죠? 그런 것처럼. 너무나 절박한 상황인데 절박한 걸 못 느끼는 상태 지금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길이 없다는 거죠. 길이. 보편적인 길이 없다는 거죠. 진리가 없다는 거죠. 이 절박한 상태에서 새 길을 연다는 겁니다. 하여튼
시인으로서 성공을 할 생각이 있으시면요, 자기가 우리 시대의 그 둔감해진 감각을 뚫고 어떤 절박함을 찾아야 돼요. 느껴야 돼요. 그 절박함 속에서 새 길이 나옵니다. 기교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절박하지 않으면 새 길이 안 생겨요. 하여튼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절벽 위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박함을 잘 못 느낄 정도로 둔감해. 예컨대 우리가 북한과 늘 긴장관계 있으니까 그걸 잘 못 느끼는 것처럼 그런 거죠. 이 세기를 여는 사람이 시인입니다. 뭐 화가들도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지만 시인이 제일 첨단이죠. 나 음악은 아예 뭐 못하는데 그림하고 시하고 두개 해보면은 시가 훨씬 고급해요. 왜냐? 우리 인간은 다 언어로 구성되어 그 의식이 인간의 의식이 이 생각이 그 다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가 받아들인 언어로 구성된 겁니다. 예컨대 북한 사람들의 의식 구조는 북한에서 들은 말로 구성되잖아요. 남쪽에서 들은 말로 구성되는데 그게 주체가 형성돼 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게 언어인데 그 언어를 다루는 사람이 시인이에요. 아까 했는 것과 또 겹치는데 요거는 꼭 하고 가야 되겠어요. 루카치가 했는 말 중에 길이 끝나자 여행은 시작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길이 끝나자 여행은 시작되었다. 이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래 누구나 다 아는 길, 이미 상식화된 길, 모두에게 알려진 길, 즉 다스만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다스만, DASMAN은 이 일반인들이라는 것이죠. 상식의 길이고, 근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시인들은 여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열었는데 그게 여행을 떠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길이 끝나면 여행이 시작되는데 이 여행은 시인이 열어가는 길이에요. 새 길을 여는 거예요. 길이 끝난 시점, 한 시대가 끝난 시점에서 한 시대가 끝난 시점에서 새 길을 여는 자, 곧 여행을 하는 자는 시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모험가입니다. 탐험가이고 모험가이고 선지자고 뭐 좋은 거 다 붙여줍니다. 그에 비해서 시인과 학자가 어떻게 하냐면 시인은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모험가고 창조하는 자라면 학자는 지나온 길을 정리하는 자거든요. 정리하고 해석하고 세계를 잡는 자. 그 학자는 항상 뒤로 돌아보는. 그래서 학문을 두고 인문학자들은 학문이라고 이렇게 학문을 닦는다고 해요. 학문을 닦는다고 해요. 인문학자들이 자조적으로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자연과학을 앞서는 건데 인문학은 항상 이렇게 돌아보는 학문이에요. 정리. 그 누구야? 헤겔이 미네르바의 부흥이라는 말 쓰죠. 미네르바의 부흥이는 한 시대가 끝났어. 황후 무렵.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정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시인이 학자보다 위대한 점은 이 점이다. 하이데거하고 헬드린까지 예를 많이 드는데요. 헬드린이라고 독일 시인이 있습니다. 헬드린의 시를 가지고 하이데거가 자기의 철학적 자료로 삼았어요. 헬드린이 쓴 시 중에 빵과 포도주라는 아주 유명한 시가 있어요. 빵과 포도주 성찬식 때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빵과 포도주에 보면은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신이 떠나버린 시대, 신이 침묵하는 시대, 암흑의 시대가 나옵니다. 시인에 비해서 철학자들은 늘 뒤로 쫓아가며 정리하는 일을 해요. 자, 내가 서정시하고 그 해체시, 모더니즘 시하고 좀 연결시켜가면서 시인의 위상에 대해서 좀 설명할게요. 서정 시인들은 일단 고상한 걸 추구합니다. 고상한 거, 동일성의 세계, 선언빛 고향의 세계에서 신과 인간과 타자와 행복하게 만나는 동일성의 세계를 꿈꾸니까 고상한 존재죠. 그래 고상한 존재가 되니까 이제 위상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뭐 맹금까지 아니라도 그죠. 지금은 뭐 학 정도까지는 올라가겠죠. 비둘기나 올라가겠죠. 근데 이상 이후 시인들이 문제예요. 이상 이후 시인들은 이상의 날개 보세요. 소설이지만은 마누라 몰래 화장품 내가지고 발라보고 냄새 맡아보고 그죠? 옆방에는 마누라가 남자가 데리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상 이후 우리나라에서 이상 이후 시인들을 저주받은 자를 저주받은 자, 모더니즘. 저주받은 자라는 말은 처음에 뭐냐, 보들레르가 제일 먼저 들었어요. 보들레르가 모더니즘의 시조입니다. 철학적으로는 모더니즘이 니체에서 시작되었지만은 문학에서는 보들레르가 처음 열어간 사람이에요. 보들레르가 저주받은 자라는 말을 본격적으로 하는데, 이 저주받은 자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예를 들기를 보들레르 자신의 시에 나옵니다. 알바트로스라는 시에 나와요. 알바트로스가 이제 신천옥이라는 굉장히 큰 새죠. 이 신천옥이 원래 시인을 비교할 말입니다. 이 뭐 맹금보다 더 큰 새, 전 세계를 날아다닐 수 있고 조망할 수 있고 하여튼 위대한 위대한 시인이었는데, 보들레르가 자기 시대에 오면 이 신천옥 알바트로스가 부상을 입어가지고 배 위에 떨어져요. 배 위에 떨어져서 갑판 위에서 쩔뚝쩔뚝 걸어가요. 날지도 못하고. 이게 오늘날 20세기 시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갑판원들이 막대기로 막 찌르면서 놀려요. 이상 이후 보들레르 이후에 시인들이 저주받은 자 참새 기껏 참새냐 하면은 전체적인 시각을 상실해버려요. 전체적인 시각을 상실했다면 뭐냐면 초월적인 진리, 어떤 신, 보편적인 기술을 상실해버리고 각자 자기 것만 있으니까 참새 꼴이 된 거예요. 이제는 그런 시인들은 뭐 오늘날 해체시 쓰는 사람이나 미래파 쓰는 쭉 시인들은 자기들이 존경받는 걸 너무나 어색할 거예요, 그죠? 존경해줄 대상도 못 되고 존경받기를 원하지도 않고. 예컨대 김민정이 같은 그 시 보면 제목은 까먹었는데 살수제비일까? 제목이 살수제비. 이 살을 떠가지고 수제비 끓인다는 거죠. 근데 무슨 존경할 시가 나오고 그 맹금이 나오겠어요, 그죠? 시는 윤동주가 맹금이지, 그죠? 또 서정시는 어느 시대나 서여질 시대예요. 서여질 수 있고 회복되어야 할 거예요. 해체시하고 달리면 해체시는 뭐냐면 일종의 아주 단순한 시예요. 해체시가 자본주의가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자본의 힘에 의해서 갈갈이 찢어지잖아요. 사회도 찢어지고 개인과 개인도 찢어지고 인간과 자연도 찢어지고 인간의 내면까지도 다 분열되는데, 이 분열되는 걸 통합하자는 게 서정시입니다. 서정시는 통합이에요. 동일성. 이 통합은 어느 시대나 자본주의 시대는 언제나 가능한 거예요. 언제나.
그 자본주의 시대에 오면 서정시는 오히려 뭐 저항이 돼요. 이렇게 자본의 논리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 서정시 아마 보수 반동, 고리타분, 복고주의 한데 서정시는 뭐냐면은 이 계속 해체되어가는 이 세계를 어떻게 다시 통합할 것인가, 중심을 회복할 것인가, 내면을 통합할 것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유효한 시예요. 그 잘 모르는 애들이, 젊은 애들이 뭐 서정시 하면 뭐 좀 무시하죠. 알바트로스 신천홍, 멜시와 저주의 대상, 새로운 귀족들에 의해서 불려진 이름입니다. 저주받은 자. 저주받은 자는 옛날 귀족들이 했던 말이 아니고 부르주아들, 신흥 귀족이죠. 신흥 부르주아들이 근데 이 부르주아들은 뭐냐면 안정되고 노말한 아주 균형 잡힌 정상적인 질서 있는 미를 추구하는 데 비해서 보들레르와 그 후예들은 그로테스크한 미, 병적인 미를 추구합니다. 추구한다는 것보다도 그로테스크한 미가 현상적으로, 그로테스크라는 말은 뭐냐면은 사물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는 겁니다. 사물들로 하여금 제자리에 있게 하는 게 서정시고요. 질서가 조화입니다. 이 모더니즘시는 그로테스크하단 말은 뭐냐면 사물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는 비정상, 노말이 아니고 비정상. 근데 머리카락이 머리에 있을 적에는 이쁜데 아름다운데 밖으로지다가 막 그로테스크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그로테스크한 걸 왜 드러내느냐, 모더니스트들이 일종의 위약이거든요. 위약성. 위악성인데 그건 뭐냐면 자기들이 보기에 부르주아들의 질서가 거짓 질서다라는 겁니다. 부르주아들은 사실 오늘날 강남 가면 잘 사는 부르주아들은 모든 게 노말하잖아요. 균형 잡혀 있고 성품도 좋아요. 되게 친절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르주아들이 거짓 질서, 위선을 풍자하고 비틀고 왜곡하고 비판한 것이죠. 부르주아들의 물신주의, 상품 논리와 미학을 비틀어버린 건데 이 모더니즘은 한 부르주아 미학에 대한 비판의 방식이에요.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다. 그런 게 부르주아들이 좋아하는 서정시거든. 나는 부르주아도 아닌데도 서정시를 좋아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서정시는 좀 반부르주아적이에요. 통합을 지향하니까. 이러니 시인들이 부르주아들로부터 저주받은 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오늘날 모더니즘 해체주의에는 길 자체가 없답니다. 길 자체가. 이 길이 뭐냐? 보편적인 길.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길, 선험적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진리 자체가 없다고 하는데 더 이상 유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시인은. 근데 백색의 시를 보면 다 유행하는 걸로 보고요. 소설도 보면은 길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많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거의 다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해체주의 이상 이후는 시인은 유행하는 자가 아님 나그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냥 노마드 시대죠. 이리하여 시인은 질이 밀렬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시인은 뭐 이렇게 유행을 하고 모험을 해야 맹금이 될 수 있는데, 그죠? 이제 드는 세기를 열어가는 여행자 나그네로서의 시인의 시대가 아님, 그러니 시인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자존감도 없어요, 시인으로서. 모두 다 절벽 위에 서 있는데 맹금은 없고 참새들만 있단 말입니다. 서정시를 쓰면 참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주와 소통하니까요. 나와 너와 소통하는 거, 소통하고 싶은데 소통이 잘 안 되는 데서 고민하는 그것도 아주 좋은 시예요.
근데 이승복이 첫 시집 뒹구는 돈은 언제 잘 거는 거야. 그건 뭐냐면 소통 불가능한 상태에서 소통을 꿈꾸는 거예요. 결론을 내릴게요. 자신이 절벽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위기의식이 오고 그 절벽에서 날아 올라갈 생각을 할 때 절벽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날아오려고 생각하고 날아갈 방향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위기의식이 있을 적에 위기의식이 없었기를 계속 있죠. 예컨대 그 주전자 뭐 냄비에 깨구리 넣고 삶을 적에 조금씩 감아 이거 죽을 때까지 있잖아요. 지금 우리 꼴이 그래요, 진짜. 한마디로 좌표를 상실해버린 상태인데 좌표를 설정한다는 건 방향. 문학에서는 방향이 참 중요해요. 왜 쓰는지. 나는 가끔 이런 말을 학생들한테 많이 해줬는데 시를 쓸 적에요. 습작이든 뭐 본격적인 시를 쓰든 간에 이 한 편의 시의 좌표가 중요하다. 왜 쓰느냐, 어느 방향으로 쓰느냐, 한 편 한 편이 어떤 존재 가치가 있는가, 존재 이유가 있는가. 그러면 시가 긴장감을 얻게도 위기의식도 생겨요. 근데 이 시가 꼭 필요한가? 필요도 없는 시 써서 말이에요. 그냥 꼭 필요한가 그걸 의식하고 긴장하면 위기의식이 생긴다는 겁니다. 좌표를 설정하고 날아갈 방향이 뚜렷하면 길 진리가 분명하면 참새들도 맹금의 위용으로 날아오를 수 있다. 이상입니다. 또 있네. 자유로워요. 이런 영어 꼭 해주고 싶어요.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문화가 아직 이 경제도 많이 발달했다 해도 사실 경제 구조가 취약합니다. IT 산업에 거의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문화 사업 IT 하는데 문화적으로는 뭐 BTS 하고 세계적으로 나간다 해도 문화 전반적인 수준이 좀 약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시가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경시돼요. 만약 시가 돈이 되면 진하게다 다 모일 거예요, 그냥. 근데 유럽에서는 돈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를 쓴다는 이유로 존경받는다는 겁니다. 아까 내가 공항에서 You are welcome 하는 이야기했죠. 그거만 수준 차이죠. 그런데 이 시인이라는 게 등급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거부감 있잖아요. 그런데 시인은 영등급이에요. 왜 영등급이냐면은 아까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죠. 타락한 시대에 자본의 벽에 맨몸으로 부딪히는 자. 부딪히가 산산이 부서질 줄 알면서도 부딪히는 자. 그 시를 잘 써서 알고 시인이라는 이유로 진실되게 쓰면 좋은 시인 영등급이래요. 영등급. 그 시인은 제가 가끔 체게바라를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해요. 시인은 집 밖의 사람이라고 해요. 집 밖에 사는 사람. 집을 지어놓고도 안에 들어가지 않는 자. 체게바라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존경받는 거예요. 영등급이 되고. 체게바라 자신이 시인입니다. 그 시가 번역된 게 우리나라에 있어요. 있고 체게바라의 그 홀쭉한 가방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는 항상 셰익스피어, 괴테, 뭐 지가 좋아하는 남미 누구지? 그 시인들 이런
가방 안에 들어있었어요. 수수료. 자기가 탄 오토바이도 로시난테라고 불렀지만 자기가 탄 말도 로시난테라고 불렀어요. 돈키호테라고 그랬죠. 자기는 돈키호테라고. 용감한 돈키호테가 되려면 시인이 되십시오. 참새가 돼도 좋고요. 죽어도 깡이 있어야 돼, 시인은. 근데 불의한 돈을 안 받겠다는. 요거는 제목이고 이 주제는 시인의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시인의 자존심은 시인 자신이 지켜야 돼요. 누구도 안 지켜줍니다. 근데 나라에서 인문학, 시 이런 걸 장려하고 후원하라고 그건 정말 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국가에서 지원하면 인문학은 죽어버려요. 왜냐하면 인문학은 비판 학문이거든요. 진솔하게 선시가 좋은 시답니다. 뭐 미사 여구도 갖는 건 아니고 살아보면 점점 더 그런 걸 느껴요. 그리고요, 시는 인식한 만큼 쓰거든요. 새로운 인식, 새로운 발견 없이 새로운 시는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인식한 만큼, 인식은 언어로 합니다. 아까 의식은 언어로 구성된다고 그랬죠. 인식은 언어로 하는데 이 언어로 인식한 걸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인식한 만큼 표현하게 되겠어요. 그 인식이 구체적이고 생생하면 더 표현도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인식의 새로움은 없이 발견의 새로움 없이 세련되게 써서 그걸 사기꾼이고 도둑놈이에요. 이상요.